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칼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칼슘이라 그러면 우리한테 굉장히 친숙한 용어인데, 사람도 칼슘제를 많이 먹고 있죠. 영양제로서. 그러면은 우리가 예뻐라 하는 이 다육식물도 거의 칼슘 비료가 필요한지, 그럼 필요하면 얼마나 필요하고, 또 칼슘 비료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설명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보통 식물은 16가지 정도의 비료를 갖다가 이제 필요로 한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서 다량으로 많이 필요로 하는 비료를 질소, 카리, 인산 그래가지고 NPK라고 보통 표시를 하죠. 그래갖고 이제 비료 달라 그러면 보통 NPK 복합 비료를 주는데, 그 복합 비료라는 게 이제 여러 가지 섞인 거죠. 근데 그 다음으로 이제 많이 필요로 하는 게 바로 칼슘입니다. 칼슘은 칼슘 비료라고 표기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석회라고 이제 표기되는 것도 있죠. 석회하고 칼슘은 엄격하게 같은 건 아니지만은 그 비료에서는 거의 동의어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칼슘 비료가 이제 하는 일이 무엇이냐 이렇게 하면은, 칼슘은 사람도 이제 뼈를 튼튼하게 하고 이제 성장을 돕도록 하죠. 이것도 식물에게도 칼슘은 세포막 형성을 갖다가 도와주고, 그리고 뿌리 발달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열매 식물인 경우에는 수확을 갖다가, 열매를 갖다가 이제 충실하게 하는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우리가 친숙한 고추라든가 토마토 같은 것도 칼슘 비료가 부족하면 다 배꼽 썩은 병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배꼽이라든가 아니면 그냥 썩은 병에 해갖고 수확을 할 수가 없죠. 수확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이제 칼슘 비료는 중요한 작용을 하는데, 이 칼슘 비료는 또 영양제로서 하나의 비료 형태로서 필요도 하지만은, 토양을 다시 보통 이제 질소 비료를 많이 쓰고 그러면은 토양이 산성화된다고 그러는데, 산성화된 토양을 갖다가 이제 석회는 알칼리성이어가지고, 알칼리성인 석회를 갖다가, 칼슘 비료를 갖다가 투여를 하게 되면은 중성으로 돌아오게 돼가지고, 산성화된 토양을 갖다가 다시 중성화 시키는데, 토양 개선 작용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는 비료로 알고 있고, 이게 이제 흙을 갖다가 이렇게 흙이 뭐라고 그래야 되나, 뭉치는 걸 갖다가 이제 풀어줘 가지고 이렇게 단립화 구조라고 그러는데, 공극을 생기게 하는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양제로서 기능도 하지만 토질 개선 작용도 해갖고, 이게 칼슘 비료는 굉장히 중요한 비료예요. 근데 이게 다육이에서 요새 유튜브 영상 보니까는 칼슘 비료, 다육이는 어떤 광합성에 있어서 굉장히 비효율적인 광합성 작용을 합니다. 제가 올린 동영상에 다육이의 어떤 다육이만의 특성을 설명하면서 광합성을 설명한 게 있는데, 다육이는 어떤 CAM이라는 방식, 캠이라는 방식을 했는데, 이 캠이라는 방식의 광합성이 굉장히 비효율적이어가지고 포도당을 잘 형성을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육이는 크게 잘 자라질 않아요. 잘 자라질 않는 그런 특성이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다른 것처럼 그러기 때문에 광합성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많은 비료를 필요로 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이제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이것도 식물이다 보니까는 질소도 필요로 하고, 가리도 필요로 하고, 다 필요로 하겠죠. 그러니까 비료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은 질소라고 그러는 게 가장 이제 비료 중에 비료의 어머니라고 그러는 질소가 있는데, 이 질소는 이 공기 중에는 엄청나게 한 80% 정도의 질소가 있다 하더라도, 이게 식물한테 직접 이용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무슨 보통 비가 내릴 때 번개 뿌리쳐갖고 천둥 번개가 치고갖고 이렇게 질소를 고정화시켜야 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그 고정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공기 중에는 질소를 이게 바로 이용할 수는 없어가지고 그 질소가 굉장히 질소가 항상 부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가리라든가 인산 이런 거는 대부분 광물질 또는 가리 같은 건 옛날에는 이제 그 하면 불을 질러가지고 그러면 타고남 이런 초본 재가 이제 그 가리 성분이 많기 때문에 화전민들이 이렇게 주로 뭐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하여간 뭐 그래가지고 이제 화전민들이 많이 이용했고 가리를 이제 그 가리는 줄기 같은 거는 이제 튼튼하게 하고 이제 뿌리도 하고 그게 이제 그 어떤 영양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고 뭐 인삼 같은 거는 땅에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게 이제 좀 불용성이 돼가지고 그 식물이 이용을 할 수가 없는 형태로 돼 있거나 막 그러고 그게 그러기 때문에 그 많이 있지만은 좀 이용을 못 하기 때문에 이제 사람이 도와줘야 되죠. 그럼 이제 비료에 대한 일반 현상은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이 칼슘 비료에 대해서 이제 그 설명드리자 그러면 지금 이게 그 키핑장에 덥기 때문에 이제 이 선풍기를 갖다가 틀어놔가지고 이 선풍기에서 이제 그 바람 소리가 좀 많이 나네요. 근데 칼슘 비료는 아까 말한 듯이 이게 네 번째로 많이 필요로 하는 비료이긴 하지만은 이 칼슘 비료는 비료끼리는 16가지 정도 비료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게 서로 도움을 주는 서로 상조하는 비료가 있고 그다음에 서로 이걸 갖다 상조한다기도 하고 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뭐 공조한다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게 서로 이렇게 멀리하는 튕겨져 나가는 이런 비료가 있어요. 그게 이제 그런 걸 기량작용이라고 하는데 이 비료 중에 굉장히 중요한 질소하고 이 칼슘 비료를 같이 쓰게 되면은 이거는 완전히 상극입니다. 그 칼슘하고 그러니까 석회하고 그 칼슘 비료에는 우선 칼슘 비료의 종류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칼슘 비료는 그 석회석을 갖다가 이제 보통 구순 가루가 이제 칼슘 석회인데 그걸 갖다가 태운 걸 갖다가 빠면은 소석회라고 그러고 그걸 그냥 빠면 생석회 뭐 그걸 쌀날보다는 조금 좁쌀말 크기 정도 이렇게 해갖고 뭉쳐 놓으면은 입상석회라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유황하고 섞으면 그때부터는 칼슘 유황 뭐 질산칼슘 질소하고 이렇게 섞으면 질산칼슘 각각 인산칼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부르기도 하고 뭐 비료의 칼슘 비료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칼슘 비료는 아까 말한 대로 대부분의 비료하고 친하지가 않아요. 얘는 좀 이렇게 되게 소심하면서도 성격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서로 어울리질 못해가지고 다른 비료가 있으면은 얘가 작용을 거의 안 하죠. 오히려 작용을 이제 방해하기도 하고 질소 비료와 만나면 열을 발생시키면서 이게 암모니아 가스 같은 걸 열과 암모니아 가스를 발생시키면서 물로 변해버려요. 그게 서로 화학 반응을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질소와 석회를 갖다 같이 뿌린 다음에 비닐을 덮고선 그 위에다 뭐 작물을 바로 씌우면은 그냥 죽어버리죠. 열하고 암모니아 가스 때문에 거의 100% 죽어요. 100% 죽고 그다음에 얘는 또 게을러 가지고 이렇게 토양 속에서도 이동하는 속도가 무지 느립니다. 이게 식물체에 흡수가 됐다 하더라도 식물체에 흡수해서 이렇게 이동하는 속도도 엄청나게 느려요. 그리고 반응하는 또 이게 환경도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질소비료 같은 거는 보통 7도씨 이상, 그 다음에 가리 같은 거는 11도, 뭐 인산은 15도 이상이 돼야지 이제 이게 활성화 되는데 이 칼슘도 뭐 15도 이상, 거의 인산과 비슷한 성질이 있어가지고 15도 이상 그런데 그 이전에는 칼슘 비료를 뿌려봤자 이게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식물이 흡수해갖고 이용도 못해요. 그리고 근데 질소 같은 거는 이제 또 더울 때는 굉장히 이게 온도하고도 비료는 굉장히 영향이 있는데 질소 비료 같은 거는 더울 때는 뭐 하루에서 2, 3일 정도 있으면 질소 성분이 다 날아가고 없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보통 다른 거는 보다 한 달에서 한 석 달 정도 간다고 그러는데 질소 비료의 효능이
그 칼슘 비료는 이제 그런 성질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얘를 갖다가 그 식물체의 그 흡수시키는 게 굉장히 칼슘이 하는 일이 그 세포막 형성이라든가 뭐 수확량을 증가시킨다든가 뿌리를 튼다든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얘를 식물에 흡수시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 그러니까 식물을 흡수시키는 방법에는 그 수건을 통한, 그러니까 그 뿌리를 통해서 이렇게 흡수시키는 방법이 있고, 연면 시비를 하는, 이게 옆에다 입에다 뿌려주는 방식이 있는데, 그 정상적인 방식은 이제 뿌리를 통해서 흡수를 해야 되죠. 이게 연면 시비라고 그러는 거는 그 사람으로 치면 닌게로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시적이고 어떤 보충적인 의미로서의 의미는 있지만, 이렇게 뿌리가 기능을 못하는데 연면 시비 해갖고 이런 다육이가 살 수는 없죠. 결국은 다육이는 뭐 연면 시비를 아무리 많이 해도 뿌리가 활동 못하면 죽게 마련이죠.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게 닌게로만 맞아갖고 살 수 없죠. 입을 통해 가지고 음식물을 섭취를 해가지고 소화기관을 통해서 영양소를 공급을 해야지 이게 저희가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처럼, 얘네들도, 이 식물들도 뭐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물, 그 다음에 그 이산화탄소 물과 그러니까 빛, 이게 이제 그 사람으로 치면은 뭐 그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뭐 그런 걸 음식물인데, 이걸 갖다가 이 수관을 통해서 공급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 결국 식물은 죽게 되는데, 그래도 보충적 의미에서 그 또 수관을 통한다 그래도 칼슘은 굉장히 이게 진행 속도가 늦어요. 보통 그 30cm 수관을 통해서 이제 뿌리에서 이걸 갖다 흡수를 해가지고 근데 30cm 올라오는데 한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 보통 뭐 질소 같은 거는 하루 이틀, 그 다음에 온도가 높으면 뭐 4시간이면 이제 다 흡수가 돼갖고 다 이동을 한다는데, 얘는 굉장히 비협조적이죠. 비협조적이고, 그래갖고 이제 우리가 이제는 장마철이 되고 그러면 이 다육이는 습을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이제 단수를 해야 되죠. 단수를 해야 되는 그 문제가 있는데, 그 단수를 하면은 이제 마찬가지로 연면으로 이제 분무도 이제 조금 자제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분무를 갖다가 그때 뭐 이렇게 해갖고 물을 안 주더라도 너무 분무를, 영양소를 이제 그 연면 시비를 통해 갖고 이제 분무할 수도 있어요. 연면을 통해서도 분무할 수 있는데, 그 연면 시비를 하면은 보통은 이 잎의 윗면, 이게 잎의 윗면은 보통 빛을 흡수하고, 이 기공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산화탄소와 그 산소를 갖다가 교환하는 그런 기공을, 뭐 호흡작용을 한다든가 증산작용을 하는 기공은 입 뒤에 있어요. 이게 입의 앞에 있는 게 아니고 뒤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농약을 뿌릴 때도 입 뒷면을 더 신경을 써갖고 해야 되는데, 이런 거라든가 뒷면을 그러니까 이 칼슘 같은 걸 뿌리면은 칼슘의 분자가 전자가 4개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도톰해요. 그래가지고 그 기공을 통과하지 못한다는 설도 있어요. 못한다는 설도 있는데, 그 분자가 4개 있어서 도톰해갖고 기공을 못 통과된다는 설이 소수설이고, 소수로 이렇게 많은 게 있고, 다수설은 뭐 기공을 통해서도, 왜냐면 포도당의 한 분자가 C6에 H12O6니까 분자가 굉장히 크죠. 탄소 6개, 그 다음에 수소 12개, 뭐 산소 6개로 된 굉장히 큰 분자가 그게 통과되는데, 그게 다니는데, 뭐 CA라고, 원소기호 CA라고 그러는 그게 못 통과된다 그러면은 좀 그렇다. 뭐 그러니까 그렇게 통과된다는 게 다수설이고, 그 다음에 소수설이고, 모든 사람의 의견이 일치되면 통설이라고 보통 하고, 그 설이 나누면은 이제 많은 사람이 얘기하는 걸 다수설, 조그만 사람이 얘기하는 걸 소수설, 그 다음에 뭐 좀 유력하고 말빨이 있는 사람이 얘기하면, 말빨이 있는 사람이 얘기하는 걸 유력설, 이렇게 뭐 얘기를 하죠. 이걸 갖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아까 말한 대로 칼슘은 이렇게 이동 속도가 굉장히 느리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흡수하는 게
전달돼 가지고 골고루 이렇게 해지는 게 거의, 그리고 이게 이 기공을 통해서 이동하는 거는 그 게이트가 있어요. 그 좁아서 한다는 거는 저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거고, 그걸 갖다 이동 못 한다는 거는, 그게 아무거나 해갖고 금방 그게 식물이 몸에 퍼지면은 식물이 금방 죽어버리니까 그걸 다 차단하는, 이 검문소가 이제 기공을 통한 건 곳곳에 있어요. 이상한 게, 예를 들어 뭐 이산화탄소라든가 뭐 이런 것만 포도당 이런 거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왔다 갔다 하면은 당연히 검문을 해야 되겠죠. 이걸 자기의 그 안전을 위해서. 그러니까는 검문소가 곳곳에 설치돼 가지고, 또 얘는 또 성격이 까다로운 애가 검문소를 자꾸 통과하라고 그러면 이동을 안 해버려요. 얘는 그냥 거기서 멈춰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뭐 열매에다 뿌려진 게 뭐 줄기로 간다든가 잎에다 뿌려진 게 뿌리로 간다 이렇지 않죠. 그냥 안 가버리고 말죠. 얘는 안 가버리고 마니까는 굉장히 비협조적으로 얘가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칼슘이든 뭐든 간에 이제 이렇게 연면 시비를 하게 되면은 뭐 이렇게 농도를 좀 진하게 하는 게 흡수가 잘 되겠죠. 원래 이제 흡수라 그러는 거는 이 삼투압의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농도가 얕은 데서 높은 데, 진한 데로 가게 되니까 더 농도가 진한 걸 하면은 더 잘 이동이 되고 흡수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걸 진하게 하면은 이제 또 부작용도 일어나겠죠. 부작용도 뭐 여러 가지, 뭐든지 다 아무리 좋은 것도 지나치면 뭐 모자란만 못하다고 그랬으니까는. 그러니까는 문제가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보통 또 칼슘도 요거만 단용제로 딱 뿌리질 않죠. 보통 막 농약하고도 같이 뿌리기도 하고 뭐 다른 거랑 같이 뿌리기도 하는데, 이 다른 영양소랑 뿌리는 거는 이제 비료도 아까 기량작용을 하는 비료랑 섞어 뿌리면은 안 되는데, 농약 같은 거가 농약이 대부분 산성 성격을 띠는 게 있어요. 그런데 칼슘은 아까 말했지만 알칼리성 성격이니까 이게 잘못하면은 중화돼 버리죠. 물이 돼 버리죠. 그냥 물에다가 이걸 골고루 섞었는데 완전히 다 물이 돼 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생각을 하고, 또 이게 농도가 진하면은 이제 얘가 해를 입으니까, 식물이 해를 입으니까 농약을 잘 흡수가 되는 것도 너무 세게 하면 이제 안정성의 문제를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칼슘이 우리가 또 이렇게 이거는 이제 생활의 어떤 그건데, 칼슘의 종류 중에서 염화칼슘이라는 게 있죠. 우리가 겨울에 이렇게 눈을 녹이는 작용을 하는데, 칼슘이 되게 물에 친해요. 뭐 모든 칼슘이다. 물하고 반응을 해서 물에 잘 녹는데, 이게 염화칼슘이 이제 물을 잘 흡수하는 성질이 있어가지고 이제 하는데, 칼슘을 조금 쓰려고 그러면 사실상은 이게 칼슘의 어떤 제품을 하면 굉장히 비싸거든요. 이게 비싼데, 조금 쓰려고 그러면 아파트 관리소에서 뭐 염화칼슘 얻어다가 써도 이게 그래요. 염화칼슘이 공업용은 엄청 싸요. 그리고 이제 식용으로 쓸 때는 그게 대표적으로 쓰는 게 이제 콩을 갖다 갈아가지고 물에 섞은 다음에 염화칼슘을 하면은 그게 응고가 되죠. 물을 갖다가 염화칼슘 물을 흡수하면서 이쪽으로 물을 뺏어가지고 응고하는데, 두부라든가 어떤 식용 염화칼슘도 엄청나게 많은 여러 가지로 이용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게 이제 물 먹는 하마라고 그래가지고, 하마가 똑같은 성분입니다. 염화칼슘을 갖다 어떤 용기에 담아가지고 그다음에 구주포를 붙여놓은 게 이제 물 먹는 하마인데, 공업용 염화칼슘 같은 거는 20kg에 한 돈 만원 정도 하죠. 그러니까는 웬만한 사람은 평생 써요. 근데 물하고 친하기 때문에 다 녹아버리는 게 문제이긴 하지만은, 녹고 그런 걸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킬레이트 처리라고 하는데, 근데 이거를 갖다가 여기서 제가 말하는 그러니까 설명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농약이라든가 이런 비료라든가 이런 걸 때 하나의 예시를 든 게 있는데, 이거는 하나의 예시를 드는 거지 제가 이거를 추천을 하거나 이거를 권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함으로써 생기는 결과에 대해서 본 유튜버는 전혀 자유롭다는 것을 밝혀드립니다. 즉,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것을 밝혀드리니까는,
이거 제가 절대로 이걸 권하거나 이거 추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의 설명하기 위한 예시로서 받아들이시고, 이거를 쓰라는 의미는 전혀 아니라고 그러는 거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게 몇 그램인가? 이게 얼마, 이게 보면은 3kg라고 되어 있네요. 3kg인데 이거 엄청 비싸요. 이게 독일의 뭐 루트카는 독일의 기술력을 이용해서 어쩌고저쩌고 했다고 그러는데, 그래갖고 아까 말한 질소하고 칼슘이 섞이면 그 문제가 생기는 거를 이제 방지를 한 거죠. 질소가 천천히 반응하게 해가지고 그 칼슘하고 어떤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는 거를 방지한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뭐 이렇게 무기질, 그러니까 화학 방정식에 나오는 이런 걸 엄청나게 싫어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게 다육이가 뭐 보통 50대에서 70대 여자분들이 이렇게 조그만 걸 갖다 손바닥에 올려놓고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키우는 맛에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는 화학 방정식 나오는 분들이 싫어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가지고 그러면 천연 칼슘도 우리가 만들 수가 있죠. 천연 칼슘은 어떻게 만드느냐? 천연 칼슘은 난각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칼슘은 보통 뼈 속에도 많이 있어요. 뼈 속에도 많이 있고, 뭐 폐화석이라고 그래가지고 귤 껍질이나 뭐 이런 거, 인간이 먹는 칼슘제는 보통 어떤 폐화석 그런 거에다가 뭐 새우 껍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조개 껍질도 있고 뭐 그런 거에다가 비타민 같은 걸 섞어가지고 칼슘제라고 그래갖고 이제 우리한테 팔고 있죠, 비싸게. 근데 보통 이 난각, 달걀에도 있어요. 달걀에도 많죠. 달걀에도 많은데 달걀을 갖다가 이제 보통 우리가 먹고선 어떤 한쪽에 모아놓으면 이게 여름 같은 데는 벌레도 생기고 막 냄새도 나고 그러니까는 그거를 난각 가루를 갖다가 아니 밀가루보다 더 곱게 빻아갖고 파는 게 있어요. 그것도 일종의 공업용이 있고 식용이 있는데 뭐 이거는 바로 먹을 게 아니니까는 이제 그걸 하면 저렴해요. 거기다가 초산을 섞으면은 식초죠. 쉽게 말하면 식초 그런 걸 섞으면은 이게 열을 내면서 식초가 그걸 갖다가 칼슘 부분을 갖다가 계란 껍질로부터 이제 그걸 뽑아내죠. 추출해 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렇게 물 같은 데다가 좀 농도를 갖다가 약하게 해서 이제 보관했다가 한 열흘 정도 있으면 이제 완전히 뽑아지면은 그걸 보관했다가 이제 뿌려주면은 식초가 이제 살균 작용도 하죠. 그러니까 살충 작용도 하고 칼슘을 뽑아낸 게 영양 작용도 하는 뭐 그래가지고 그걸 천연 칼슘을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보면은 뭐 어떤 유튜브나 이런 걸 보면은 난각 칼슘을 만드는데 거기 뭐 꼭 곡물로 만든 식초를 써야 된다. 곡물로 만드는 거 뭐죠? 뭐 곡물로 만든 쌀로 만든 뭐 그런 거 좀 비슷하게 하면은 보통은 뭐 이게 그러니까 술도 가만히 내버려두면 우리가 균이 이렇게 공중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래가지고 맨 처음에 술을 만들 때 이제 누룩균이라는 걸 이용을 했다가 누룩균을 뭐든지 뜨게 해갖고 그 다음에 메주 같은 거 만들 때 누룩균을 쓰죠. 그 다음에 뭐 술 같은 거면 호모균을 쓰는데 호모균을 술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이제 초상균이 호모균은 다 죽고 그 다음에 초상균이 이제 대세종이 됩니다. 그럼 그게 이제 초상균이 되면은 그게 식초가 되는 거예요. 막걸리 식초 같은 거 그게. 근데 뭐든 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 우리가 시판하는 거는 술 같은 거는 보통 포도주도 그렇고 이제 그런 어떤 일정한 인간이 가장 먹기 좋은 상태에서 그걸 살균을 해야죠. 모든 균을 다 죽이고 그 다음에 보존제를 집어넣는 게 이제 우리가 시판하는 뭐 술이라든가 식초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종의 다 죽인 거죠. 균을 계속 진행이 되니까 이거를. 근데 뭐 비싼 걸 갖다 곡물로 만든
그걸 갖다가 꼭 써야지만 뭐 난각에서 칼슘이 용출되는 건 아니고요. 그거는 뭐 이해를 할 수가 없고, 그 초산의 성질이 있으면 됩니다. 초산균이면 아무거나 다 초산의 성질이 초산균이면 되는 거지, 뭐 그게 뭘로 만든 식초를 꼭 써야 된다 뭐 그런 거는 글쎄요. 뭐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 뭐 그건 뭐 좋으신 대로 하시면 되는 거고, 하여간 이런 천연 칼슘을 만드는 방법도 소개시켜 드리면서 그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 짜이지엔.